제정 러시아의 몰락 1933년 4월 7일 러시아 혁명은 혁명 자체로서도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큰 이의를 지니는 것이었다. 혁명의 위인이며 천재인 레닌은 전쟁에서 생긴 막대한 손실과 피해 때문에 급속히 포화점에 도달한 러시아의 역사적 경제적 여러 조건을 유감없이 이용했다. 1917년 러시아는 두 차례 혁명, 즉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을 치렀다. 러일 전쟁 중에 발생하여 자르에 의해 가차없이 진압된 1905년의 혁명에서 막시스트, 특히 볼셰비키는 괴멸을 당해 유배 또는 망명 중이었다. 그러나 몇몇 망명자들은 여전히 해외에서 레닌의 지도 아래 선전과 연구를 계속했다. 그들은 모두 철저한 막시스트였다. 원래 마르크스 이론은 공업이 발달된 영국이나 독일 같은 곳에 적합한 이론으로 아직도 중세적 농업적인 면이 강한 러시아에는 거리가 있었다. 레닌은 이 사상을 러시아의 현실에 맞게 적응시키려 노력했고 그에 관한 저술도 많이 했다. 러시아의 망명자들은 끊임없이 논의를 벌이며 혁명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다. 또한 레닌은 혁명이란 정열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혁명에 관한 명확한 관념이 서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사람들은 이 임무 수행을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가졌다. 그래서 레닌과 그의 동지들은 1905년 이후 탄압의 암흑시대를 앞날의 행동에 대비한 자기 훈련의 시기로 이용했다. 이미 1914년 러시아의 도시 노동계급은 각성하여 다시 혁명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으며 커다란 파업이 잇따라 일어났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자 진보적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병사로 징집되었고 모든 관심은 전쟁에 집중되었다. 레닌과 그 핵심 세력들은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전쟁을 반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자처럼 전쟁 때문에 얽매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은 자본주의 전쟁으로 노동자가 그 틈을 타 자유를 얻게 되지 않는 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쟁에서 러시아는 모든 교전국 중에서 가장 큰 손해를 입었다. 원래 러시아 장군들은 무능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 장비도 변변치 못한 러시아 병사는 의무 사격도 없이 무턱대고 적진으로 돌격해 한꺼번에 수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게 했다. 한편 베트로그라드는 베테르부르크의 계칭입니다. 베테르그라드와 그 밖의 대도시에는 투기 상인들이 전쟁을 이용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고 반면에 병사와 노동자와 농민은 기진맥진하여 굶주림에 허덕이고 불만의 소리는 높아지기만 했다. 어리석은 차르 니콜라이 2세는 드세고 멍청한 황후와 고약한 성직자인 그레고리 라스푸틴에게 둘러싸여 온갖 악정을 자행하고 있었다. 라스푸틴, 더러운 개라는 뜻입니다. 라스푸틴은 원래 말을 도둑질하다 잡힌 적도 있는 가난한 농민이었다. 그는 돈벌이가 쉬운 금욕성이 되기로 작정하고 성직자의 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기른 후 잔꾀를 부려 궁정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차르의 외아들인 자레비치는 몸이 허약했는데 그는 이것을 이용해 이 소년의 건강을 찾게 해준다고 자리나를 설득해서 권력을 손에 쥐었다. 그는 이 우둔한 차르를 마음껏 요리해서 최고 인사에까지도 그의 진언에 의해 결정되는 판이었다. 라스푸틴은 또한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악덕을 저질러 몇 대 동안은 권세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온건파와 귀족까지 불만이 높아져 강제적인 차르의 폐위를 계획한 궁정혁명이 준비되기도 했다. 그를 좀 니콜라이는 스스로 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여러 가지 실책을 되풀이했고 라스푸틴은 1916년 말경 차르 일족의 한 사람에게 살해당했다. 그의 죽음은 여러 사람에게 환영을 받았으나 그 결과 차르 비밀경찰의 단속은 더욱 강화되었다. 베트로그라드의 식량기근은 잇따른 소요를 낳게 했으며 위기는 확대되었다. 그리고 1917년 3월 초에 오랫동안 눌려온 노동자들에 의해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자연 발생적인 혁명이 일어났다. 3월 8일부터 12일까지 즉 러시아력으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은 혁명의 승리의 빛난 시기였으며 이것은 궁정의 붕주도 면밀하게 계획된 상층계급의 조직적인 혁명도 아닌 가장 학대받던 하층 노동자들 사이에 일어난 혁명이었다. 지역 볼셰비키를 비롯한 여러 정당은 갑작스러운 이 사태에 당황하고 있었다. 주도권을 쥔 대중들은 페트로그라드의 병사들까지 가담시켜 승리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런 혁명 대중이 지난날 농민봉개 때 흔히 보였던 것처럼 조직 없이 파괴를 일삼은 민중들이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이 2월 혁명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프롤레타리아 즉 공장 노동자가 지도적 지위에 섰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런 노동자들은 별로 눈에 띄는 지도자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설명이 있습니다. 레닌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옥중이나 망명지에 있었다. 눈에 띄는 지도자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레닌 그룹에서 훈련받은 무명의 노동자들이 섞여 있었다. 수십 개의 공장에서 진을 친 이러한 무명의 노동자들이 운동 전체의 중심이 되어 운동을 명확한 노선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행동하는 산업대중의 역할을 보게 된다. 당시의 러시아는 중세적인 방법으로 경영되는 농업국가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할 근대 공업이 없었던 나라였다. 약간의 공업은 페트로그라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자연히 페트로그라드는 방대한 공장과 노동자로 항상 붐비고 있었다. 2월 혁명은 바로 이곳의 노동자와 군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3월 8일에 최초로 혁명의 시동이 걸렸다. 맨 처음에 꼴기한 것은 방직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로서 공장 문을 나서서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이튿날에는 파업이 확대되어 많은 남자 노동자들이 빵을 달라고 소리치며 전제정치의 타도를 외쳤다. 차르 정부는 즉시 코사크 병사들을 출동시켰다. 그러나 코사크 병사들은 민중을 밀치기는 했지만 발포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코사크 병사들이 관제의 가면은 쓰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기들 편이라는 걸 알고는 몹시 기뻐했다. 민중은 열광하며 코사크 병사들에게는 우정의 손을 내밀었지만 경찰은 정오의 표적이 되어 돌에 맞았다. 3일째인 3월 10일에는 병사들과 손을 잡는 경향이 더욱 짙어졌고 민중에게 발포를 하는 경찰과 코사크 병사들이 교전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경찰은 길에서 밀려나고 여성 노동자들이 병사들 앞으로 나가 열성적으로 호소했다. 이튿날 3월 11일은 일요일이었다. 노동자들은 거리의 중심부에 일제히 집합했다. 경찰은 은폐된 장소에서 노동자들에게 총격을 가했고 병사들 중에서도 발포하는 자가 있었다. 민중들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군대의 병영 앞으로 가서 애절하게 호소했고 이에 감동한 병사들은 민중을 보호하기 위해 하사관의 지휘하에 출동했다. 경찰과 총격전이 벌어져서 군대는 제지를 당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3월 12일이 되자 반란은 다시 연대로 옮겨져서 그들은 소총과 기관총을 가지고 출동해왔다. 노동자들과 병사들은 관리들에게 몰려가서 그들을 체포하고 또 경찰과 비밀 특무기관원을 체포했으며 감옥에 있는 정치범을 석방하기도 했다. 혁명은 이미 페트로그라드에서 승리를 얻었고 뒤이어 모스크바가 따랐다. 혁명의 경과를 지켜보던 농민도 서서히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열광은 없었다. 그들은 오직 평화와 토지 두 가지만을 바라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차르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페트로그라드에서 멀리 떨어진 소도시에서 군의 총사령관으로서 그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대는 농익은 과일이 힘없이 떨어지듯 소리 없이 지나가 버린 것이었다. 지난날 나는 새도 떨어뜨린 차르, 수백만의 사람들을 발밑에 떨게 하던 러시아의 전제군주, 신성한 러시아의 거룩한 아버지는 영원히 쓰레기통에 던져진 것이다. 페트로그라드 노동자의 파업 소식을 들은 차르는 곧 계엄령 포고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 포고령은 이 거리에서조차 방송되지 않았고 붙여지지도 않았다. 아무도 그런 일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영문도 제대로 모르는 차르는 페트로그라드로 돌아왔다. 철도 노동자들이 도중에 그 열차를 세웠고 황후가 보낸 전보문은 수취인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어 왔다. 전선에 있던 장군들과 페트로그라드의 자유주의 지도자들은 몹시 당황하여 차르에게 대위할 것을 간청했다. 그는 친척을 후계자로 지명했으나 이제는 새삼스럽게 차르라 할 수도 없었고 로마노프가는 300년간의 전제 지배 끝에 러시아의 무대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다. 도련한 노동적 계급의 대두와 지배자들의 지팡이였던 군대가 노동자와 합류하는 것을 본 귀족, 지주계급 등의 상층계급과 자유주의자들은 공포에 들었다. 무력감에 빠진 그들은 오직 차르가 전선에서 철수한 군대를 거느리고 반격을 해서 자신들을 구출할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려 전전긍긍하고 있었고 지주계급과 상층 부르주아를 대표했던 두마, 의회를 말합니다.
두마의 의장과 의원들조차 공포에 질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소비에트가 형성되었다. 노동자와 병사 대표가 결합한 새로운 소비에트는 두마가 일부를 사용했던 광대한 타우리드 궁전의 일부를 점거했다. 노동자와 병사들은 승리에 취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승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부딪혔고 권력을 장악했지만 이를 소비에트가 맡을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르주아가 권력을 잡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두마의 청계를 올라갔다. 이들을 보고 두마의 의원들은 체포를 당하는 줄 알았다. 권력의 무거운 짐을 짊어질 생각이 전혀 없었던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해 보려 했으나 소비에트 대표단은 양보하지 않았다. 소비에트 대표단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조차 두려웠던 그들은 할 수 없이 두마 내의 한 위원회가 권력을 떠맡게 되었다. 그리하여 외부에서 보기에는 두마가 혁명을 지도하는 것 같은 기묘한 모습이 되었다. 두마의 위원회가 임명한 임시정부는 매우 보수적인 기관으로 그 수상은 황족이었다. 같은 건물의 한쪽은 소비에트가 차지하고서 끊임없이 임시정부의 정무를 간섭했다. 그러나 처음 얼마 동안은 소비에트 자체가 온건했고 그 속에 볼셰비키는 조금밖에 없었으므로 여기에는 일종의 이중정부, 즉 소비에트와 임시정부가 출현했다. 한편 혁명을 성취했고 이제 그 성과를 기다리던 혁명적인 대중들은 새로운 정부에 대해 의아심을 갖게 되었다. 굶주림에 시달리고 전쟁에 지친 그들에게 내린 새 정부의 명령은 독일이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전쟁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때마침 4월 17일에 레닌은 새로운 무대에 도착했다. 스위스에서 혁명 소식을 들은 그는 러시아로 돌아가기 위해 무척 노력했으나 영국과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까지 그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으므로 귀국이 어려웠다. 그러다가 독일은 레닌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그의 출현은 임시정부의 전쟁과의 힘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의 귀국에 동의했다. 그는 스위스로부터 밀폐된 열차를 타고 러시아 전선으로 향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이 이름 없는 혁명가가 유럽과 세계를 진동시키게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레닌은 자신의 이념에 대한 의심과 갈등이 전혀 없었다. 그는 대중의 기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투철한 눈과 충분히 연구한 원칙을 현실에 맞게 다양하게 적응시키는 명석한 두뇌와 눈앞의 결과를 초월하여 그가 설정한 궤도를 견지하는 불효불굴의 의지의 소유자였다. 그는 도착한 즉시 볼셰비키 당의 무기력을 통렬히 비판하고 불길 같은 말로 그들의 의무를 제시했다. 그의 연설은 고통과 활력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번개와도 같았다. 우리는 협작군은 아니다. 우리의 기초는 오직 대중의 의식 속에만 있어야 하며 소수파로 머무는 것이 불가피할지언정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흔히 지도적인 입장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우리는 소수파로 머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지도자가 없어 휘청거리던 혁명은 마침내 원칙을 단호히 지키면서 조금도 타협할 줄 모르는 지도자를 얻었다. 때가 사람을 낳았던 것이다. 이 단계에서 볼셰비키를 맨세비키 및 그 밖의 혁명 정당과 구별하는 이론상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었을까? 또 레닌이 도착하기 전 볼셰비키는 무엇 때문에 마비되어 있었을까? 그리고 지역 볼셰비키는 이미 권력을 장악하고서도 왜 권력을 보수적인 두마에게 넘겨주었을까? 러시아의 끊임없이 변하는 드라마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다소라도 고찰해야 한다. 칼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으로 불리는 인류의 변화와 진보에 관한 이론은 낡은 여러 가지 사회 형태가 시대의 뒤떨어짐에 따라 새로운 사회 형태로 대체된다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기술적인 생산 방법이 진보하면 경제적, 정치적 조직은 서서히 그것을 따라간다. 이런 일은 지배계급과 비지배계급 사이에 생기는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진행된다. 이와 같이 서유럽에서는 낡은 봉건계급이 그 지위를 부르주아 계급에게 양보했다. 그리고 부르주아 계급은 지금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정치, 경제 구조를 지배하고 있으나 때가 오면 노동자들에게 그 자리를 양보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봉건 계급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서유럽의 경우처럼 부르주아 계급이 권력을 잡는 변화는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대다수의 막시스트는 러시아가 마지막에 노동자 공화국의 단계에 이르기에 앞서 필연적으로 부르주아에 의한 의회 정치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중간 단계를 비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레닌 자신도 1917년 2월 혁명 이전에는 부르주아 혁명을 위해 차르 및 지주계급에 대항하여 농민과 제휴하는 중간 정책을 세우고 있었다. 하여간 막시스트들은 볼셰비키나 맨셰비키 할 것 없이 모두 영국이나 프랑스형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국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중요한 노동자 대표 역시 그렇게 믿었으므로 이것이 소비에트가 두마에게 권력을 넘겨준 이유였다. 우리 주변에서 이따금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어 새로운 정세로 인한 다른 적용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오히려 대중의 간부들보다 훨씬 혁명적이었다. 소비에트의 대세를 좌우하고 있던 맨셰비키는 노동자는 이제는 어떤 사회적 문제도 제기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당면 임무는 정치적 자유를 달성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볼셰비키는 그들에게 끌려갔다. 어쨌든 3월 혁명은 이처럼 결단력이 없고 조심스러운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레닌은 도착하자마자 천재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여 정세를 파악하고 마르크스주의의 계획을 새롭게 적응시켰다. 농민과 제휴한 노동자 계급의 지배를 위해 이제 투쟁의 불길은 자본주의 자체의 방향이 돌려져야 했다. 1. 민주주의 공화국. 2. 토지 자산의 몰수. 3. 8시간 노동제가 볼셰비키의 당면 구호가 되었다. 이런 구호는 삽시간에 노동자와 농민의 투쟁에 구체성을 주어 활기를 띠게 했다. 레닌은 볼셰비키의 정책으로 노동자와 농민을 끌어들여 소비에트를 장악하고 그런 다음에 임시정부의 권력을 탈취할 생각이었다. 그는 혁명을 되풀이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는 정부와의 협력을 원한 자들을 철저히 배척했다. 그것은 혁명에 대한 배신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는 적당한 시기도 판단치 못하고 정부의 전복을 위해 돌진하려는 자도 배척했다. 행동의 순간은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기울어진 방향을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그는 말했다. 이처럼 냉정하게 가차없이 목적을 향해 전진하는 그는 속에 솟구치는 불길을 간직한 얼음 덩어리였다.